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1 이제 파이널 라운드로 들어갔고 34라운드 그 첫 번째 경기들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34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고 그 5가지 경기 중에 오늘 첫 경기가 이제 10월 3일 성남과 수원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가 됐고 10월 8일부터 또 이제 다시 경기들이 시작이 될 텐데요.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편이라 목소리가 작거나 아니면 살짝씩 갈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현대 울타리 맨날 이야기 드리죠. 이제 저보다 곧 더 커질 채널이기 때문에 이제 울타리에서 제 채널 홍보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C서울과 대구FC 경기였습니다. 파이널 B 경기였고요. 전반 38분 세징야 선수가 이제 선취골을 넣은 대구FC가 1대0을 앞선 채로 전반전이 종료됐는데 이후에 팔로세비치 선수가 페널티킥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용욱 선수가 얻어냈던 PK였고요. 그 이후에 세징야와 제카가 이제 역전골 그리고 쐐기골을 집어넣으면서 3대1 대구 앞서 나갔고 이후에 일류첸코 선수가 80분에 득점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그것이 경기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3대2로 경기가 종료됐고요.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세징야 선수였습니다. 라인업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서울의 경우에는 공격 전개 상황 지금 뭐 공격 전개 상황이라고 한정을 짓기는 했지만 공격 전개 상황 이외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집중력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고 그런 점들이 특히 이제 공격 전개 상황에서는 집중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패스 미스들이나 아니면 뭐 공간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포지셔닝을 하다 보면 역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구 FC에게 역습을 많이 허용을 했죠. 근데 또 대구 FC라는 팀은 역습이 상당히 강한 템포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팀이고 템포가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상당히 나오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왔고요. 선수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조영욱, 일레첸코, 나상호, 기성용, 팔루세비치, 후방에는 뭐 김진영, 오스만, 윤종규 다 클래스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의 플레이가 서로 잘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집중력의 부재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은 만져줄 필요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선수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역습 상황에서 템포가 안 삽니다. 무조건 템포를 좀 죽이고 시작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지공을 조금 더 선호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나상호, 일류첸코, 조영욱을 데리고 지공에만 집중하는 건 사실 안타깝거든요, 살짝. 이런 부분에서 템포가 죽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건 서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공격 전개에서 좋은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프사이드가 2개와 4개로 차이가 났습니다. 대구가 4개, 서울이 2개였는데 서울이 이 오프사이드가 없었다는 건 서울의 공격 참여도 역시 상대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좀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점유율은 좋아요. 근데 점유율도로는 이제 더 이상 앱서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볼점을 많이 하면 좋지만 현대축구 트렌드는 절대 볼점을 많이 한다고 좋은 축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볼 점유하면서 지공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게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무조건 승리로 직결되지 않는다면 공격 참여도 역시 상대적으로 좋진 않았고 점유율도 높기는 했지만 그다지 효율적이진 않았다. 다만 이제 지공을 추구할 거면 세부 전술이 많은 게 좀 중요합니다. 세부 전술이 많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통할 수 있는 세부 전술이 중요하고 특히 지공 상황에서는 상대가 중앙을 틀어막는 경우가 많고 대구의 경우에는 그 중앙을 틀어막는 데에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이드 전술을 좀 더 잘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사이드에서 풀어가는 움직임들이 좀 부족해 보였고 여기에는 이제 나상호의 폼이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다는 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한데 서울은 이 경기 지면서 프로권과의 차이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파이널 B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이런 점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 대구의 경우에는 백스리 수비력은 어느 정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라인을 내리되 간헐적으로 이제 전방 압박 패턴을 몇 가지 가져가는데 그 패턴이 나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대구는 이런 움직임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파이널 B 경기들을 치르다 보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앞으로도 많이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나왔던 게 이제 인터셉트 43개였죠. 예상되었던 패스들이 많이 나왔던 서울인데 그 예상된 패스를 예상을 잘 해서 잘 끊어냈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잘 된다면 좋을 텐데 마무리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이제 뭐 공격 상황에서를 보면 정태욱이 순간적인 가담을 많이 해줍니다. 이게 뭐 시즌 내내 나왔던 것이기도 하지만 정태욱의 순간적인 가담 그리고 가담하지 않았을 때에는 한 번에 빼줄 수 있는 뭐 A 패스 다시 말해서 키 패스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이제 늘 얘기를 하는 건 공격 상황이나 수비 상황이나 사람이 많은 팀이 어쨌든 볼을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공격 상황에서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정태욱이 간헐적으로 올라가 주면서 대구FC의 공격 상황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황재원 선수 역시 측면이 아니라 중앙에서 잘하고 있는데 장성원 선수의 폼이 많이 올라오면서 황재원이 중앙에서 본인의 능력을 조금 더 잘 발휘하게 되는데 뭐 패스앤고나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중앙에서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측면에서도 잘 나왔던 것들인데 이런 점들이 대구의 황재원이 조금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실점은 당연지사인데 80분에 일류첸코에게 실점했던 건 조금 집중력 부재가 보였거든요. 이런 것은 좀 끝까지 집중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MVP 세징야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징야 선수는 73분 동안 2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슈팅 성공률은 5개 때려서 유효 슈팅 4개, 80%의 슈팅 성공률 기록했고요. 공격 진영 패스에서 패스 10개 중에 9개 성공시키면서 90%의 패스 성공률 기록을 했고 피파울 4번, 인터셉트 3번. 세징야 선수가 인터셉트를 해내면서 나가서 이제 득점을 해냈던 장면도 있었고 피파울 4번 당했다는 건 역시 세징야가 굉장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위협적이었다는 것 증명하는 예시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고요. 세징야에게는 공격에만 집중을 하게 하고 수비에는 좀 집중을 안 시키는 게 이제 대구의 패턴인데 이런 게 사실 세징야가 득점을 해야 가치가 있는 전술이거든요. 이번에는 세징야가 득점을 하면서 가치가 있는 전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 이제 파이널 B에서 계속 이어나가야 하니까 세징야 선수의 어떤 지금처럼 보여주는 능력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서울과 대구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울산현대의 경기였습니다. 울산현대의 최기훈 선수가 전반 26분에 득점 성공하면서 1대0 울산현대가 앞선 채로 전반이 종료됐고요. 후반전에 아마노 선수의 골 그리고 마테나람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울산현대가 3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최기훈 선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 라인업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인천의 경우에는 뭐 지금은 이렇게 라인업이 나왔지만 제가 이 프리뷰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이 백3를 뭐 들고 나오는 거 좀 자명하고 3-4-3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 상대에게 압박을 많이 하려면 앞쪽에 김도혁, 중앙에 아길라르 압박을 좀 덜하면 앞쪽에 아길라르, 뒤쪽에 김도혁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인천도 알고 있죠. 울산이 압박에 좀 약하다는 거. 그걸 보고 인천도 앞에 김도혁을 쓰면서 했는데 사실 경기 초반에는 세부적인 패싱 게임을 잘 풀어나갔습니다. 여러가지 공격 기회도 잘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홍시우 선수의 마무리 능력이 조금 더 좋았다면 경기 흐름을 분명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도 많았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좀 결국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득점 장면이 나오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골 취소되기는 했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도 했었고 뭐 이후에 최기훈 선수에게 실점도 하면서 이 여러가지 좀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고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사실 인천이 이번 경기 자체에서 기회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울산현대는 어느 정도 압박을 잘 가해주는 팀인데 그래서 압박 빠져나오기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긴 한데 그 상황에서 한 번씩 이제 롱볼을 때려주는데 그 롱볼의 정확도도 좋지 않았고 설사 빠져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역습의 정확도가 좋지 않으니 이게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인천은 사실 이 경기에서 잘 풀린 게 아주 많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후반 시작과 함께 조성원 감독이 4-2-3-1 변환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4-2-3-1 변환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모든 팀이 인천은 3-4-3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후반전에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라커룸 대화를 끝내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얘네가 갑자기 백4로 바꿔버린다. 이거는 백4를 투볼런치로 바꾸고 4-2-3-1을 만들면 상대팀은 그거에 대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인천은 어차피 4-2-3-1 어느 정도 준비는 해왔기 때문에 해당 전술을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또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를 한 전술이었다면 이것은 100% 효과를 볼 수 있는 전술이다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보면서. 근데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도 전에 강윤구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버렸죠. 사실 이번 경기에서 강윤구는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물론 이게 뭐 경고 누적 퇴장에 관해서는 이제 판정은 심판의 몫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강윤구가 상당히 거칠었고, 그러면서 강윤구가 카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인천이 이번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최기훈의 그 페널티킥보다는 그 프리킥이었죠. 프리킥을 얻어내는 장면은, 그리고 강윤구의 퇴장을 얻어내는 장면은 굉장히 유망한 공격기였는데, 이거는 뭐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강윤구가 카드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레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었을 정도로 강윤구의 어떤 거친 점도 있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느린 게 있었기 때문에 강윤구 선수의 이 퇴장은 4-2-3-1로 가려고 했었던 인천의 어떤 발목을 잡아버렸고, 그와 동시에 울산에게는 어느 정도 레드불처럼 날개를 달아준 골이 되었는데, 이후에 뭐 실점을 허용한 이 아마노에게 실점을 한 이후에 약간의 찬스를 만들긴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완전한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한 명이 모자라다는 점이었죠. 개인적으로는 이 강윤구 선수의 퇴장이 모든 걸 바꿔놨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4-2-3-1로 가면서 인천이 충분히 반격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좀 안타까웠고, 어쩔 수 없이 인천은 이 경기 퇴장당하면서 어쩔 수 없었죠. 네. 반면에 울산은 급하지 않고 여유있게 전반적인 경기들을 모두 풀어나갔습니다. 경기 템포를 울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좀 노력을 했고, 득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긴 했지만 득점이 취소되긴 했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어쨌든 박용호가 센스 있는 헤더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천이 세트피스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어느 정도 피로감을 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몰아칠 때는 또 한 번에 몰아쳤기 때문에 인천의 수비 라인들을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여러 번 흔들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명재 선수의 어시스트로 나오기도 했고요. 이명재와 김태환은 경기 내내 집중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몇 가지 실수는 있었지만 이번 시즌 중 최고의 폼을 보여준 경기였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와 동시에 이제 울산의 백포 라인이 이번 경기에서 이명재,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이었는데, 이 백포 라인이 진짜 리그 탑급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정말 단단한 수비진이었고, 특히 인천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는 더욱 뚫기 어려운 그런 수비진이 바로 울산의 백포 라인이 아니었나 싶고, 뭐 공격 라인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울산이 경기 굉장히 잘 풀어나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박스 투 박스를 준 게 아니라 이청용이 간헐적으로 내려오면서 빌드업에 뭐 도움을 주고, 이청용은 사실상 중원 프리롤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많은 능력을 보여줬고요. 상대 퇴장 이후에 울산은 경기를 좀 완벽하게 풀어나갔고, 득점을 훨씬 더 많이 낼 수도 있었는데 많이 내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쉬운 점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울산은 이번 경기 정말 완벽한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수원FC전도 그렇고 이번 인천전도 그렇고 울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완벽한 경기들을 많이 풀어갔고요. MVP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MVP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기훈 선수입니다. 54번 팀에서 한 골을 만들어냈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첫 번째 득점이었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 이제 포트FC를 상대로 득점을 한 바는 있지만 이번 시즌 리그에서 드는 득점이 처음이었습니다. 차기 울산의 크랙이 되어줄 만한 재능이라는 걸 이번 경기에서 완벽하게 또 증명을 했고, 퇴장 유도까지 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재능이다 라는 점도 보여줬고, 강윤구의 경고가 나왔던 장면이 아마 대부분 최기훈이었을 거예요. 두 개 다 최기훈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크랙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줬다는 건 최기훈이 앞으로도 울산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재능이다. 그리고 2년 더 22세 이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울산은 이 선수를 많이 데리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는 라방자가 아닌 당당한 울산의 유망주라는 점에서 앞으로 울산 팬들이 이 최기훈이라는 선수를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과 울산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전북현대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였습니다. 파이널 A 경기였고요. 전북현대 바로 선수가 선취골 집어넣었고 이후에 고영준이 약간은 혼전의 틈타서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1 전반이 종료됐지만 이후에 한규원이 연속 득점 만들어내면서 전북이 3대1 비교적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어떤 경기 펼쳐졌는지 라인업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북의 경우에는 전반에는 4-2-3-1, 후반에는 4-4-2였습니다. 근데 4-4-2가 잘 먹혀들었죠. 그래서 주요 라인업 4-4-2로 가져가 봤는데요. 전북은 보면 압박 프로세스가 굉장히 괜찮아졌습니다. 압박할 때는 이제 4-4-2를 기반으로 만들어 갔고, 지금 뭐 구스타보 조규성이 투톱이지만 당시에는 강상윤 선수가 전반에 압박을 굉장히 잘해줬고, 이전에 무의미했던 압박이 좀 많았는데 그런 압박과는 좀 차이가 있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이번 시즌 뭐 수비 라인업 추후에 소개드리겠지만 백포어 중에 2명이 이번 시즌 그렇게 많이 출전하진 않았던 선수들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상대의 좋지 못한 조직력을 정말 잘 파고들었고, 비단 득점 장면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장면에서도 그 조직력의 미스들을 많이 뚫어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중간에 공간이 비거나 집중력이 부족한 장면이 보이면서 전반 중반에 실점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공격적인 스탠스 계속 유지해갔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특히 후반전에는 4-4-2 조규성을 투입하면서 4-4-2를 만들어 갔을 때 2번의 득점을 한 것, 이것이 이제 공간이 비고 집중력이 부족해서 실점을 했어도 사람을 많이 두면서 결국 득점에 성공을 하게 한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전술입니다. 4-4-2는 뭐 공격을 할 때에는 정말 좋은 능력이 될 수 있겠지만 수비를 할 때에는 또 그만큼 어려운 전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긴 한데, 전북이라는 팀은 개인의 기량이 너무나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4-4-2 내지는 4-2-4 포메이션을 썼을 때에도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요. 공격에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상대의 수비를 정확히 공략을 해냈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한기원 선수의 득점이 연결이 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특히 4-2-4를 두면 앞쪽에 일단 4톱이 되잖아요. 뭐 간헐적으로 맹성홍이나 백성호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점은 이제 상대 백볼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들이 됐고, 이후에 뭐 득점을 하기도 했지만 화공 내지는 닭공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고, 그러면서 경기 끝날 때까지 경기를 주도해 갔습니다. 전북현대나 포항이나 경기 흐름이 계속해서 비슷했기 때문에 일정 시간 이후에는 더 말씀드릴 만한 포인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요. 포항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비 조직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빌드업 부분에서 최근에 좀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던 선수들이 함께했다는 그 단점이 좀 잘 보였고, 측면 수비나 전반적인 수비 조직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김문환의 크로스에 이은 바로의 선취골 장면이 그런 안 좋은 측면에 보여주는 가장 큰 장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전반전까지는 포항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터프한 수비 스타일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동점까지 이어지는 어떤 길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강현무 선수의 킥미스나 뭐 여러 가지 수비적이지 않은 포메이션을 구상하면서 사람이 적은 문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위기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경기의 경기 스타일이 과연 괜찮았나, 그리고 기동쌤의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나라고 물어본다면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김기동 감독의 선택이 그렇게 옳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위기들이 실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포항은 점점 무너졌고, 다음 경기에는 신진우조차 없다는 건 포항이라는 팀이 파이널 A에서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신진호 선수는 2위를 외쳤는데 이 경기 패배하면서 2위는 이제 어려워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인천도 치고 올라오고 인천, 강원, 제주는 좀 어렵다고 쳐도 인천, 강원이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가면 포항은 3위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이런 점들은 이제 포항이 꼭 생각을 해야 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MVP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교원 선수입니다. 한교원 선수는 90분 동안 2개의 득점 기록했고, 이 득점은 모두 역전골과 쐐기골이었는데요. 보면 전북은 맨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괜찮아 전북 후반에 강하니까. 괜찮아 전북은 후반에 강하니까 해서 전북을 후반에 강하게 하는 건 역시 베테랑들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한교원인데, 송민기 선수가 시즌 초반까지 많이 뛰어줬지만 한교원 선수가 그때까지는 좀 폼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만 후반으로 오면서 한교원 선수의 어떤 폼이 살아났고, 이번 경기에서는 한교원의 폼이 살아났다는 걸 정확하게 증명하는 경기가 됐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고, 한교원이라는 선수는 이번 시즌에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선수다. 한교원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것이 현대가 더비에서도 나타난다면 한교원은 이번 시즌 전북의 가장 큰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과 포항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강원FC의 경기였습니다. 강원FC의 김대원 선수가 세컨볼 상황에서 득점 만들어내면서 전반전 1대0 앞선 채로 강원이 앞서 나갔고요. 이후에 61분 이정희 선수가 추가골 넣으면서 2대0, 그리고 이후에 주민규 선수가 헤더 득점 만들어내면서 제주가 희망의 불씨를 살렸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득점 나오지 않으면서 강원이 2대1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유상훈 선수였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 펼쳐졌는지 라인업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입니다. 전반전은 이제 4-2-4를 들고 나왔던 제주인데 후반에는 4-3-3으로 이제 바꿔갔고요. 후반이라기보다는 이제 전반전 45분 이후. 전반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4-2 내지는 4-2-4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진성욱 선수를 살려보기 위한 또 다른 패턴 중에 하나였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효과적이지 않았냐? 공수 간격은 멀고 공격 상황의 숫자도 강원이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수비 전형에 비해서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고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효율적이지 않은 라인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패스 미스도 너무 많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축구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고립이 되고 그 상황에서 패스 미스도 많아지고 이럴 때 사람도 적으면 왜 경기 안 풀리는지를 제주가 보여줬다. 그것이 바로 전반전 45분까지의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진성욱을 살리겠다고 4-2-4를 하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뭐 상대 수가 많던 아니던. 주민규가 증명을 하잖아요, 나와서. 보면 이창민과 주민규를 투입하고 4-3-3 전형으로 바꿔가면서 서진수도 살고 제르스도 살고 윤빛가람도 살고 주민규도 살았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굳이 진성호를 살리기 위해서 4-2-4를 사용한 것보다 약간은 남계일 감독도 자존심을 약간은 깎고 주민규를 사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주민규 선수가 결국 들어서 헤더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대1이 됐는데 물론 앞에 좀 실점을 하긴 했지만 보면 그 이후에 PK도 실축하면서 솔직히 PK 실축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맨 처음에 놓쳤을 때는 이래대로 경기 끝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르소 주민규 서진수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 이후에 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뭐 정우재의 크로스도 그렇고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후반전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전반전부터 이렇게 갔으면 제주는 보다 정확한 기회들이 많았을 거고 강원의 선수들을 보다 체력이 더 많이 깎였을 건데, 이건 선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감독님의 어떤 선택이 약간은 좀 아쉬운 결과를 좀 낳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제주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4-3-3 라인업 계속해서 들고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관해서는 조금은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반면에 강원의 경우에는 첫 번째 득점이 이제 김대원 선수가 끝까지 득점을 기록할 때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득점을 기록해줬는데 이게 에이스이자 이게 리더다 라는 생각이 들게 했고, 5-4-1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시즌이 지나가면서 강원의 수비 조직력이 점점 더 좋아지는데 지금 보면 원래도 좋았던 조직력에 중원의 서민우와 케빈이 피지컬도 좋고 패싱도 좋으면서 중앙에서도 이제 전개까지 되니까 원래는 수비 이후에 사이드 쪽으로 많이 풀어나갔는데 지금은 중앙에서도 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강원의 어떤 공격력과 수비력이 점점 더 그 파괴력이 배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고, 역습 타이밍에 이제 두 번째 득점 만들어냈던 건 제주의 사기를 약간은 꺾을 수도 있고 제주의 약점을 제대로 뚫어냈던 공격 라인업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전개가 정확하진 않았어요. 모든 전개가 정확하진 않았는데 몇 가지 위협적인 장면들이 있었고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든 득점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강원의 전술적인 승리라고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VP는 유상훈 선수를 꼽았었죠. 유상훈 선수는 이제 90분 동안 한 개의 실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PK 선방이었는데 결정적인 선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상훈 선수가 베테랑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성장들 많이 보여주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이제 PK 선방이고, 물론 이제 킹미스들 많긴 했지만 경기를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선방도 그렇고 중간에 흐름을 끊어주는 것도 그렇고, 유상훈 선수가 이제 강원의 5-4-1 전략만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서 버텨주는 유상원이 얼마나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점을 유상원 선수가 또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와 강원의 경기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경기가 흐름이 일변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경기 했는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여기서 제주와 강원의 경기는 리뷰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였습니다. 라스 선수가 이제 교체 투입 두 명의 선수, 무릴로와 정동호 교체 투입된 이후에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0 앞서 나왔던 수원FC. 이제 전반 중반에 김천상무가 공격 흐름 잡아가면서 김한길 선수의 득점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 시간, 전반전 추가 시간 세트피스 상황에서 잭슨 선수가 득점 만들어내면서 수원FC가 2대1 앞선 채로 전반이 종료됐는데요. 후반까지도 2대1 스코어가 유지가 됐지만 이후 김경민 선수가 좋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2 동점으로 수원FC가 결국은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 MVP는 김경민 선수였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 펼쳐졌는지 라인업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반전에는 이제 4-3-3 정도의 라인업을 좀 많이 들고 나왔고 수원FC는 이제 후반전에는 어떻게 보면 4-3-3을 쓰던지 뭐 4-4-2를 쓰던지 하다가 3-4-3으로 바꾸거나 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보면 전반전에는 교체 이후에 만들고자 했던 장면들이 선취골 장면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교체 이후에 전반전 교체 이후에 봤을 때는 4-3-3을 주로 사용을 했고 4-3-3 중에서 이제 앞선에 있는 윙어 두 명은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좀 많이 해줬는데 그런 건 이제 오른쪽 윙백 이용에 좀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죠. 그런 점들에서 이제 이용을 살리기 위한 전술을 사용을 했고 그런 것이 선취골 장면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용 선수의 크로스가 바로 정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공격들로 인해서 결국은 라스가 득점을 만들어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수비 라인도 그렇고 중원도 그렇고 경기 특히 전반전 초반 내지는 중반까지는 수원FC가 김천의 중원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B였습니다. B가 오면서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고 중원에서 보다 더 투박하지 않게 볼을 잘 찰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김천의 경우에는 그 흐름 속에서 좋은 어떤 플레이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수원FC가 실점을 하고 말았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도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천이 어느 정도 경기를 주도하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잭슨의 헤더가 들어가면서 전반전 마무리를 이렇게 잘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은 좋게 끝났지만 후반에는 그냥 경기가 일정한 템포로 흘러갔습니다. 뭐 김천이 공격할 때도 있고 수원FC가 공격할 때도 있고 뭐 전술적인 포인트를 굳이 이야기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뭐 공방전이 오갔는데 그 상황에서 그런 점도 있었죠. 뭐 잭슨 선수가 수비를 하다가 김지현 선수에게 PK를 내줄 수도 있었던 장면도 있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 장면은 불려면 불 수 있고 불지 않으려면 안 불 수 있는 장면인데 잭슨에게는 약간의 행운이 따랐다고도 볼 수 있겠고 김지현의 경우에는 약간은 불운이 있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 공방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순간에 묻어버립니다. 강성주 해설도 얘기를 했지만 수원FC는 공격이 강한 팀이면서 수비는 굉장히 약한 팀이에요. 최다 실점 팀이고 최다 실점은 아니죠. 어쨌든 수비적인 측면이 상당히 약한 팀인데 그런 점들이 이제 추가 시간에 많이 실점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고 88분에 실점을 했다는 건 역시 거의 경기 후반에 다가서 수비 불안으로 인해서 실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이번 경기도 나왔고 김경민이 왼쪽 윙어로 나와서 교체 출전을 해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 하나의 드리블로 원샷 원킬을 해내면서 수원FC 결국 무승부를 거두게 됐습니다. 반면에 김천의 경우에는 수원의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상대 교체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했지만 전반 동안에 그 교체에 대한 대비인데 전반 초반에 빌드업이 거의 안 됐습니다. 사실 뭐 롱볼 빌드업도 롱볼 빌드업인데 쇼패스 빌드업도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풀어나가지 못했고 수비진 커버를 박지수가 그 상황에서도 잘 해내면서 약간은 분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흐름이 있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B가 그 상황에서 김천을 도와주게 되는 아주 좋은 요소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김한길이 측면에서 볼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원샷 원킬 한 번의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고 경기 초반에 있던 그 한 번의 기회 그걸 살리면서 분위기가 완벽하게 김천으로 넘어오나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국내 선수밖에 없다 보니까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잘 나왔던 게 바로 잭슨에게 당했던 실점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제 김천이라는 구단은 현재 수원FC가 7위, 김천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순위에 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김천이 싸울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싸웠다는 좀 생각이 들고, 보면 마지막에 김경민이 득점을 했던 건 수원FC의 약점을 그대로 뚫어냈다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사실 오른쪽 스토퍼가 신세계잖아요. 원래 센터백이 아니라 이제 풀백인데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선수. 그러면서 이제 스토퍼를 보게 되는 선수인 건데, 그러한 약점을 그대로 뚫어냈고 김경민이 그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냈고 동점골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전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또 전술적으로는 얘기할 만한 게 딱히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MVP는 역시 김경민입니다. 19분을 뛰었는데 한 골 득점했고요. 드리블 성공 1회인데 그 1회가 이제 득점 장면이었고, 들어오자마자 어느 정도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김경민인데 한 번의 드리블 그리고 한 번의 슈팅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슈팅 한 번 드렸고 드리블 한 번 했는데 그게 모두 득점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공격수는 득점을 만든다는 점에서 김경민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성남과 수원 삼성의 경기, 수원 삼성의 오현규 그리고 곽광선 선수 역시 오영주 선수의 슈팅을 막아내다가 자책골이 되면서 수원 삼성이 2대0 승리를 가져갔고,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고명석 선수였습니다. 사실 이 경기 끝나자마자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건데 전술적으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포메이션 4-4-2, 4-4-2 뭐 4-2-4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그냥 숫자 싸움이고요. 숫자 놀이를 했다. 전술적으로 뭔가 포인트를 줬다기보다는 그냥 숫자를 어느 정도 두고 거기서 알아서 만들어가게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수원 삼성에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득점이 만들어진 거고, 성남의 수비는 수원의 공격을 막을 정도로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게 없고요. 이 경기를 통해서 성남은 한층 더 다이렉트 강등에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B 들어가기 전에도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 경기를 이렇게 싸워버리면 성남은 나머지 경기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은 절대 못하고요. 사실 이 경기는 풀타임을 볼 만한 그런 것도 딱히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이라이트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경기 흐름이었고, 수원 삼성 물론 성남도 초반에 번뜩이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구본철의 슈팅, 이재원의 슈팅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다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실점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팀도 어느 정도는 약간 무너지게 됐고요. 분명 치고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남 스쿼드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득점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런 스쿼드의 한계가 너무나 잘 드러나면서 결국은 득점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별로 말씀드릴 게 없고, 그렇게 해서 왜 MVP를 고명석으로 뽑게 되었냐. 고명석은 90분 풀타임 뛰면서 전체 경합 승률이 67%입니다. 공중볼, 지상경합 8번 중에 5번, 그리고 공중볼 경합이 7번 중에 5번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전체 경합 15번 중에 10번을 승리했고요. 이번 경기 수원의 무실점은 고명석이 책임졌습니다. 성남이 풀어가면서도 물론 슈팅에서 아쉬움이 있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성남이 득점할 수 있을 만한 기회 내지는 크랙으로서 경기의 흐름을 바꿔줄 만한 기회가 충분히 존재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명석이 제대로 막아냈기 때문에 성남이 결국은 이렇다 할 만한 득점 찬스가 중거리 슈팅 이외에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못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됐고요. 고명석은 이 경기 클리어링 15번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볼 처리를 했다는 의미고, 인터셉트도 3번 했고 차단도 3번 했고 볼 획득도 2번 해내면서 고명석이 이번 시즌 왜 민상기라는 좋은 센터백을 제치고 지금 수원의 센터백 자리를 맡고 있는지 이 경기를 통해서 고명석이 다시금 또 증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명석은 이전에도 뭐 당연히 좋은 선수였지만 이번 시즌에 조금 더 좋은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파이널 B에서 수원 삼성이 강등 프로브로 가지 않으려면 고명석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성남과 수원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승부 예측 4경기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34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목이 좋지 않아서 좀 듣기 좀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다음 영상에는 그나마 목소리 잘 회복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